경제업계에서 10여 년 동안 이 산업 출입하고 취재하고 해왔던 김승동이라고 합니다. 대충 뭐 이런 일들을 해왔고 2017년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2016년, 17년 요때쯤에 보험연구원에서 9월이나 10월쯤에 임원들 대상으로 하는 내년 전망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인데 거시경제 용어로만 되어 있어서 저 내용을 어떻게 하면 필드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을 드릴까, 그럼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강의안을 만들었었고요. 근데 그게 발전돼서 지금 7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7년 동안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돈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었는데, 이제 2021년 말에 제가 이제 회사를 차리고 저 역시 회사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할까요? 당연하죠. 돈 벌려고 하시죠. 부자의 정의가 뭘까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부자일까요? 이 고민들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 첫 번째. 그럼 돈만 많다고 부자일까요? 예. 좀 어디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간도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은 시간이 많을까요? 네. 그럼 이재용 회장은 부자일까요? 제가 대학교 때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하고 한번 술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한 3일 정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지? 이러면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여유가 넘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부자일까요? 돈은 없는데 시간은 참 많죠. 그러면 저하고 되게 닮은 스님들은 부자일까요? 저는 반드시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꺼내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돈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승호 회장이란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요식업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백종원 대표죠. 백종원 대표가 지금 매장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승호라는 저희 회장님은 미국에서 요식업을 했고 매장이 4,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미국 한 백종원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마는 거고 이게 부자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설계사님들인데 그 학창 시절에 나는 보험 설계사가 될 거야 라고 목표를 가진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은 나 기자가 될 거야 라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실 기자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우연히 기자가 됐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매체는 이코노미 리뷰라는 경제 주간지예요.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요. 제가 2010년에 첫째를 임신하고 지금 아니면 사업을 경험을 못 해볼 것 같아서 무턱대고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12월 31일까지 다니고 1월 1일부터 나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공무원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당신은 우리 집을 편안하게 해줄 거고 나는 부자를 만들든지 망할 거야. 근데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3번만 망해볼게. 이러면서 2010년에 때려치고 나갔어요. 1년도 안 돼서 망했죠. 그리고 들어갔던 회사가 여긴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그때 이제 잡코리아에 지원했는데 분명히 제가 저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다음날 열어보니까 지원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눌렀어요. 저 회사가 편집국이 있었고요. 회사의 사부라든가 사회보를 만드는 다른 팀이 있었어요. 양쪽 다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사회보를 만드는 쪽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기자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기자를 잘못 지원했는데 그쪽에 이제 편집국에서 보더니 얘 그냥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를 뽑은 거예요. 지금 보험 쪽에서는 가장 힘이 센 부서가 어딜까요? 당연히 영업부서죠.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언론 쪽에서 제일 힘이 센 부서는 어딜까요? 편집국입니다. 기사라는 생산품이 나오는 곳이라서요. 편집국에서 저를 뽑은 이유가 국장이 편하게 부릴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지 않은 남자였고 지금은 굉장히 희미해졌는데 편집기자, 취재기자의 일을 도와주고 교정교열보고 이런 단순 작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역할이 국장이 시키는 거 제가 하고 기획회의를 할 때 꼭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기가 뭔가 지시하면 제가 받아 적고 다른 거 챙기라는 의미였죠. 근데 제 성향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지식이 나오면요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회의 때 그렇게 자꾸 하니까 자존감 되게 높은 기자분들이 한 번은 이제 폭발을 했죠. 그럼 네가 쓰든가. 그러죠 뭐. 알았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질르긴 했는데. 근데 여기가 경제 주간지였으니까 커버 스토리를 저한테 그냥 넘기는 거고 편집국에서 이제 선배들이 자, 아무도 도와주지 마.
라고 한 거고, 대표도 건들지 못해요. 현주권에서 한 결정이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이 번호 망쳤네 라고 표현을 생각했었는데, 기사가 나가고 나가니까 커버 스토리를 혼자서 일주일 동안 정말 날샜거든요. 그 모든 인맥을 동원했죠. 그때 당시 알고 있는 보험 관련된 인맥이 누구일까요? 설계사분들밖에 없어요. 어머니 친구, 엄마, 설계사 아는 사람 소개시켜줘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연금보험 관련된 내용을 결국 썼어요. 망치지 않았어요. 대표가 보더니 의외로 괜찮은데? 너 뭐하다 온 친구야? 저 이만저만 했습니다. 아, 너 편집 기자 할 친구는 아닌 것 같다. 계속 취재해라 라고 해서 취재 기자가 됐어요. 기자가 일단 됐어요.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기자가 뭐지? 기자의 경쟁력이 뭐야? 나 어떻게 하면 이 바닥에 튈 수 있지? 생존할 수 있지? 이거 되게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결과물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성공했던 게 김승동의 보험 엑스레이라는, 기자업계에서는 문패라고 표현하거든요. 문패를 달고 그때 당시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리즈 기사를 썼던 거예요. 저 기사가 나왔던 이유가, 삼성전자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의 종류가 뭘까 고민해봤더니 핸드폰이요. 그 다음에 반도체, 백색 가전들, 이런 기사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정말 간혹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임원들에 대한 얘기하는 건데 그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현대차, 자동차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보험은요, 이때 당시 2015년쯤까지만 해도 상품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기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신보험 기사가 딱 나왔다고 하면요, 보도자료 짜집기 한 기사였어요.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이렇고요, 한화생명은 이렇고요, 교보생명은 이렇고요, 트렌드가 요즘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상품 기사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보험은 상품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오고 왜 사람에 대한 기사만 나오지? 이게 일반인들이 관심이 전혀 없는데 상품 기사를 찢어 밝히기 시작했어요. 상품들을. 예를 들어 종신보험 하면 종신보험 순서 세우고 기준 딱 정해놓고 누가 제일 싸요? 그러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혹은 1등이 이거고요, 제일 안 좋은 데가 이거니까 이건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이 상품 좋아요, 가입할 만하네요. 아니면 이 상품 진짜 나쁩니다, 가입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두 군데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올 때는 이 상품 정말 안 좋아요 라고 하는 데에서 바로 연락이 오죠. 언론 담당 부서에서. 이런 기사 쓰시면 어떡합니까? 기준이 왜 그렇게 정했어요? 왜 당신이 평가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저런 기사가 아예 안 나왔을까? 이런 형태의 기사 처음 봅니다. 이게 기사예요? 굉장히 불쾌하게. 좀 그러죠.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전화하실 필요도 없으셨겠네요. 그럼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좀 있다가 제일 좋다는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영업 갑자기 잘 되네요. 우연히 기자를 대고 보험을 취재했으니 설계사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락을 했고, 설계사분들하고 연락하다 보니까 소개시켜달라고 당연히 저도 하죠. 설계사분님들도 좋은 사람들끼리,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연결을 하세요. 그분들이 만나다 보니까 상품 보려면 약관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저도 약관을 보기 시작했어요. 약관을 보다 보니까 보상에 대해서 궁금증이 쌓이잖아요.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니까 판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상품 기사를 쓸 때는 김승동 기자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아 라고 되니까, 신상품이 나오거나 경쟁사에 별로 안 좋은 상품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을 하는, 이 상품 좀 잘 좀 한번 봐주세요, 재밌습니다 라고 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상품으로 차별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품 관련해서 저한테 무조건 연락이 오더라. 이걸 설계사분들한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설계사분이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실손보험 정말 전문가로 포장되어 있어요. 실손보험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연락이 오겠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종신보험 딱 한 상품만 파세요. 종신보험을 무지하게 연구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종신보험과 관련된 절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한테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된 가장 큰 게 이 보톡스 이거였던 것 같아요. 2015년쯤부터 저걸 작성하기 시작했고요. 이자의 상품은 기사라고 했잖아요. 상사한테 오전이나 혹은 퇴근 전이나 이렇게 보고를 해요. 타 매체의 보험 기사 중에서 주요 기사를 상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데스크가 이거 보고 알았어, 데스크도 이제 숙지를 해놔야지 어떤 취재 지시라든가 이런 걸 내릴 수 있으니, 저도 이제 이쪽에서 좀 업력이 쌓이니까 후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보고하는 거 중에서 일부 덧붙여서 후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매번 구두로 가르쳐주기 힘드니까 덧붙여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타 매체 다른 후배가 그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보면 이해돼? 제가 적었던 걸 줬어요. 그러니까 선배 이게 뭐예요? 내가 아침에 우리 직속 후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선배 이거 나도 좀 주세요 라고 해서 확대되기 시작한 게 보톡스였고, 업계로 좀 버텨볼까?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건데, 제가 제일 잘했던 게 아침마다 이걸 발송을 하고 나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 김승동입니다 누가 알아요? 그러면 일단 가서 우리 고객을 처음에 상담할 때도 자산이 얼마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보험을 신뢰하지 탐색하잖아요. 저걸 발송하고 저걸 보는 사람들은 탐색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상대방이 잘 보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분이 거유 관계자라면 30분이면 일주일치 단독 기사가 나와요.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잘한 게 이거였다.
또 하나 이 보톡스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저도 모르니까 제가 보통 이때는 5시쯤 일어났었거든요. 집이 멀어서 그래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해서 그냥 기사를 보고 시작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저거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매일 3시간 이상을 할애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 걸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2021년 말에 그냥 나가서 창업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었고, 자충우돌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자리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왜 제 얘기를 할까요? 관심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기자하고 설계사님하고 99%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자의 성취는 단독 기사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남들이 하지 못한 기사를 발굴하고 그거를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쓰는 게 기자의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설계사의 본질은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보험 파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보험을 팔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바로 얼마 전에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성공하는 사업은 이 두 가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이게 성공한다, 안 한다가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취재해서 기사 쓰는 사람이죠. 이 자의 본질은 기사를 쓰는 거고요. 기사의 본질은 취재입니다. 설계사의 본질은 뭘까요? 체결을 하기 위한 본질은 뭘까요? 이게 핵심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보험 판매사가 아니라 설계사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핵심은 설계인데 설계가 빠졌습니다, 요즘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공은 습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자들도 보면은 단독 기사를 쓰는 기자만 계속 단독을 써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지점에서도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설, 추석 뭐 이렇게 있고 뭐 날씨가 아무리 뭐 하고 계속 고성과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냥 습관이에요. 기자로 얘기를 하면요,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했고 굉장히 단독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였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단독을 안 쓰면 짜증나요. 답답하고 내가 싫어져요. 아이, 너무 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상하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연락해보면 새로운 정보가 나올까? 이걸 고민해보고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락했을 때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게 기사예요. 근데 설계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고민하시는 거죠. 이 가망고객의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제안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상상하면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핵심 2가지라고 표현했는데요. 본질을 강화할 수 있냐? 기자는 결국 취재력을 높이면 본질을 강화하는 거예요. 취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술도 무지하게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설계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컨설팅을 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단순히 단어 하나로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금융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상담해야 돼요. 그리고 역시 인맥도 많아야 되죠. 컨설팅 강화할 수 있나요? 저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설계사 시장에서는 본질 강화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 핵심은 규모의 확장이에요. 지금 시장은 일로 더 가고 있어요. 컨설팅 시장이 본질 강화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규모의 확장으로 가야 돼요. 자, 기자부터 얘기할게요. 기자는 규모의 확장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유일하게 이 업계에서 규모의 확장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기사만 써요. 기자 대부분은. 기자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취재를 하고, 이 취재한 걸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고, 논리를 가지고 이제 구성해서 기사화해서 컨텐츠화해서 내보내는 건데, 기사를 쓰고 나서 없어요. 이유가 이걸 가지고 다시 활용하지 않아요. 다시 다른 거 취재하러 가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강의도 하는 거고, 가령 책도 쓰는 거고,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기자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확장은 인맥의 확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의 확장이 되게 힘들어요. 설계사분들은요? 규모의 확장이 될까요? 예요. 또 하나, 맨 처음에 제가 기자 와서 좌충우돌 할 시절에 보험사 임원 CEO가 저를 만났을까요? 당연히 만나죠. 왜 만나요? 근데 지금은 정말 금융당국의 고유 관계자, 업계 대표님, 임원분들 어렵지 않게 만나거든요. 왜 만날까요, 저분들이 저를? 설계사분들께서 실적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지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많이 판다, 브리핑, 빨리 판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절판이고요. 비싸게 판다. 이 3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들어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결국 자산가 시장으로, 부자 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부자가 저를 만나주죠? 왜 나를 만나지? 이 고민은요,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예요. 임원이 저를 만나는 거는 저한테 받아갈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저도 임원을 만나는 이유는요, 저도 그 사람한테 받아갈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관계가 안 일어나치면은 2번 만나지 않아요. 결국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신뢰인 것 같아요. 제 만났을 때 최소한 오늘은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잃을 건 없어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속적인 관계가 되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한 2년간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안을 10월 말 11월쯤 강의안을 만들면서 2024년 올해 초에 핵심 상품은 연금보험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잘못 파악했습니다. 예측이 너무 빨랐어요. 지난해에 가장 잘 팔렸던 상품이 뭐죠? 단기납 종신 제일 잘 팔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갈비맛 통닭하고 똑같아요. 이 종신보험이에요? 저축보험이에요? 5년납, 7년납짜리 9월까지 팔았던 단기납 종신보험. 참고로 저는 종신보험을 저축 컨셉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 가장 나쁘게 생각했었고 가장 많이 기사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단기납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전에 20년 납짜리 상품들보다 불안전 판매율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판매하실 때부터 20년 납 상품은요, 종신보험인데요, 이런 저축 기능도 있어요라고 컨셉을 잡하셨습니다. 근데 단기납 종신보험은요, 사망보험금이 있긴 있는데 이게 서비스고요. 5년만 유지하면, 7년만 유지하면 원금 납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요. 저축 적금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납입 중간에 사망하거나 하면요, 보너스로 사망보험금을 주고 저축보험으로 포장했어요, 종신보험을.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라 저축보험을 가입했어. 근데 그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 큰일 날 수 있구나.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민원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럼 금융당국은 저거 못 팔게 했을까요? 금융당국이 보도자료에서 나온 논리는 불안전 판매율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수익 사업성의 문제였던 거라고 저희는 분석해요. 시책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정말 팔아도 남아? 라는 고민이 있었고, 수익성 낮은 게임 할 바에 우리 자중하자 였어요. 그리고 10월부터 이제 단기납 종신이 안 팔렸죠. 왜냐면 상품 경쟁력이 뚝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10월 24일로 기억하는데 10월 24일에 KB라이프가 연금보험을 개정해서요, 시책 이만큼 높이고 20년 납짜리 파니까 5년 납 단기납 종신만큼 수당과 시책이 나온 거예요. 얘가 2, 3주 동안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원래부터 팔리고 있었던 상품인데 1월부터 상품 개정 전까지 전체의 초회보험료 매출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의 1년 동안. 상품 개정하고 나서 하루에 3억씩 팔았어요. GA 시장에서 어마어마했던 거죠. 설계사분들도 팔 거 없는데 이랬는데 팔만한 상품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차피 저축으로 팔아요. 연금보험이잖아요. 제 시대인데 연금 가입하셔야지. 이 컨셉 진짜 오랜만에 나오고요. 엄청나게 팔렸어요. 대세가 되거나 10년까지 유지해서 환급률이 높인 이 종신보험이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대세가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 땐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생명이 진로가 나왔죠.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11월에 그 7년 납 10년까지 유지할 경우에 환급률이 130%가 좀 넘는 상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금융 주주에. 하나생명이 11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하나생명이 저렇게 지른 거 보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한화금융서비스가 130%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 영신아 다 죽어버리고 종신보험으로 간다 라고 판단했었어요. 이 상품 언제까지 팔 수 있을까요? 130% 상품 언제까지 팔지 몰라요. 누군가가 꾼질릴 거예요. 왜요? 수익성이 CSM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강의가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설계사 시장이 지금 본질 강화가 매우 힘든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규모의 확장으로 계속 가야 되고, 규모의 확장의 핵심은 절판이에요. 이 상품도 조만간 판매가 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국이 어떤 명분이라도 가져와서 못 팔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이 가입자한테 주다 보니까 보험사의 이익이 그닥 높지 않아요. 중소형사들은 많이 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능한데 대형사들은 판매하고 싶은 그렇게 욕심이 들진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GA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절판이 정말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국이 규제를 받아서 이제 판매가 중단된 것들 중에 대표적인 상품만 볼게요. 단기납 종신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완벽한 저축성 보험이라고 아예 표현해놨네요. 납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서비스인 상품, 저축보험으로 팔았습니다. 진짜 아예 그 컨셉 자체가. 그 다음에 저는 독감 100만원 이 상품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가장 먼저 기사를 썼는데,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2021년 가을쯤이라고 기억하는데 삼성화재가 20만원짜리 상품을 들고 나왔어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듬해 KB손보가 50만원짜리 들고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엄청 팔았어요. 하나손보가 100만원짜리를 내놓고 당국이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임원들 소집해서 이러지 말아라라고 했죠. 실제 들어가는 치료비 이상으로 보장 금액 경쟁을 하지 말아라. 공금으로 돈 벌게 하지 마. 이런 상품들 좀 만들지 마.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되게 세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전 지난해 시장을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응급실 비응급 담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거 안 팔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기억하기에 2015년인지 2017년인지 경증 환자가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을 때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주는 상품이 있었어요, 담보가. 어떤 가입자가 1년에 응급실을 700번씩 갔어요. 이게 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국이 공문 보내서 이딴 상품 팔지 마 라고 된 거예요. 당연히 보험사들도 저런 상품을 팔아야 좋을 게 없으니 당연히 안 팔았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당국이 야 이런 거 팔지 마 다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안 팔았는데? 언제까지 안 팔아야 돼요? 이때까지 팔지 마. 2주 동안 시간이 남았어? 2주 동안 절판한 거예요. 이게 웃긴 해프닝. 어떤 상품이 조금 잘 팔린다 시작한 생각 들면은 조만간 규제 들어갑니다. 그쵸? 시장 분위기가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험 시장이 정말 많이 포화되어 있어서요. 지금 시장은 업셀링, 리모델링 아니면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져서 그래요. 예전에 그 전속 설계사분들만 있을 때 이런 시장이 아니었는데 GA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는 상품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겠죠. 보험료 인하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터 완화를 하죠. 인수심사를 되게 가볍게 하죠. 결국 보험금이 지급할 확률이 높아져요. 손해율이 높아지죠. 금융당국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건 손해율이에요. 왜냐면은 파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융회사가 넘어지면 그 책임의 일부가 금융당국한테 오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근원은 결국 보험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4가지로 써놨는데 업셀링, 리모델링, 승환계약, 전환계약이라고 써놨는데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상품을 열심히 보면서 이 카테고리 내에서 상품이 나오겠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22년 강의안에서는 요까지만 있었는데 23년, 그러니까 올해 만든 강의안은 요게 하나 추가됐어요. 2017년부터 종신보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저해지 나왔죠. 저해지 왜 나온 건가요? 저해지의 핵심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하기 힘들어. 보험료 깎아줄게. 갈아타세요. 이거잖아요. 보험료 부담 줄여줄게. 보장금액 똑같이 해주고. 이거잖아요. 그나마 계속 팔릴 게 새로운 보장 공백인데 사실 이 상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전되니까 니즈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가장 잘 팔린 게 사실 이거죠. 이 보험 가입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재테크 가능합니다. 자부치, 가부상, 유사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난해 단기납종신, 그 다음에 지난해 말에 되게 반짝했던 연금보험들 이런 거 전부 다 짧은 시간에 원금 이상 드립니다. 결국 이 범주 안에서 계속 보험이 나올 수밖에,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품이 나오면 조만간 판매가 중단되거나 상품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판매는 잘 되는데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당국의 입장에서는 얘예요. 손해율이 높아질 텐데, 건전성이 나빠질 텐데 이겁니다. 모든 게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2012년에 보험을 처음 출입했을 때 설계사분들 만날 때만 해도 지점장님들을 뵈면요, 그분들 맨날 하는 고민이 내일 아침에 무슨 얘기하지?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지점장님이 조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때때로 혹은 굉장히 자주 원수사에 있는 상품 담당자, 어떤 교육 담당자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상품 이래요, 우리 상품 되게 좋아요 라고 하고 가시죠. 근데 그게 엄밀히 따져서 교육인가요? 전 광고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포장한 광고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들어요. 예전에 전속 설계사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돌아갈 때는요, 그 리크루팅 많이 한 다음에 13개월 차, 25개월 차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육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로열티를 가지고 그 회사에 남아 계셨어요. 본질, 컨설팅 강화 능력이 올라갑니다. 설계사의 본질은 컨설팅이 높아지면요, 수익성이 높아져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수사에서 교육 열심히 듣고요, GA로 갑니다. 그러면 원수사 입장에서는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교육에 투자할 필요성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컨설팅 능력이 할수록 저하되고 있는 설계사 시장이 GA 시장에서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려운 상품을 가지고 딱 나오면요, 이게 팔릴까요? 그 상품이 컨설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품의 특징 싸움으로 경쟁사보다 우리 이만큼 더 좋아요,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계속 변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차별 시책이라고 저는 표현했거든요. 규모가 비슷한 대형 GA라면 AGA, BGA, CGA 원수사가 지급하는 시책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무차별 시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아예 대놓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서 이만큼 팔아주면 시책 이만큼 줄게요. 손잡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되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럼 거기서 야, 왜 니네 저기만큼만 파냐? 우리하고도 팔자. 우리 그만큼 더 팔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선별적 시책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돈이 돼야죠.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그 늘어난 사업비를 예전만큼 줄 수가 없으니 이제는 손을 잡는 GA들하고만 거기에서만 파는 거예요. 또 주력 상품이 요즘에 없잖아요. 밀어내는 상품 말고 종신보험 제일 좋은 회사가 어딘가요? 없죠. 암보험 제일 좋은 회사가 어디예요? 없어요. 주력 상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상품 비교에서 가장 좋은 상품 가입하고 추천해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천사표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일단 수당 비교하고 상품이 나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권하는 거죠. 결국 상품 경쟁력보다 시책 경쟁력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죠. 결국 이거예요. 기획 영향력이 확대되고요. 어려운 교육해봐야 지금 안 돼요. 그냥 이슈 만들고 절판으로 빨리빨리 밀어내는 게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금융당국 가만히 있을까요? 금융당국은 판매 이슈가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바로 막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이슈를 꺼내올 겁니다. 앞서가고 쫓아오고 막고 하는 절판이 계속될 거예요. 자, 그럼 컨설팅 강화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설계사님들은 24년 그 다음에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설계사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망 고객 그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박수 칠 때 팔아라. 경쟁력 있는 상품이 딱 나왔을 때 그걸 딱 만들어서 이 상품 빨리 가입하세요. 조만간 막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쫙 뿌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대수의 법칙입니다. 많이 뿌릴수록 관심 있는 사람도 많겠죠. 자회사형 주회의 강점이 뭘까요? 한화생명의 23년 기준의 단기순이익이 얼마일까요? 아마 조는 될 거예요. 자본만큼 강한 건 없어요. 주회 시장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정말 큰 강점이죠. 단점은 뭘까요? 저는 한금설을 이렇게 물적 분할이라고 표현해서 한화생명하고 영업투자가 툭 튀어냈죠. 저는 그때 당시에 한화생명 정말 오판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었어요. 왜냐면요, 고용안정협약을 5년 했어요. 물적 분할로 떼어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다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가서 한화생명이 이점을 벌리면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결국 지점장들, 총무님들 줄여야 돼요. 근데 5년 동안 고용안정협약을 했어요. 물음표예요. 왜 떼어냈지? 그럼 일단 GA가 됐어요. GA가 됐으면 설계사분들은 왜 우리가 GA인데 한화생명 것만 팔아? 그런데 가 되잖아요. 로열티가 없어져요. 그럼 한화생명 본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만큼 들어오던 게 물적 분할하고 나니까 줄어요. 그럼 한화생명 본사 입장에서는 오판인 거죠. 얘네들 왜 저랬지? 라고 생각해서 타개한 게 얘로 끝났죠. 한화생명이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판단한 게 피플라이프를 인수하면서부터요. 피플라이프를 인수하고 경쟁사를 판매하기 시작해서 줄어든 캐파를 피플라이프를 먹으면서 확 늘려버렸죠. 그리고 그냥 업계에 영향력을 늘려서 주의 업계 1위가 돼버리니 영향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자회사형 주의의 강점이자 약점이자 뭐 이런 것들이죠. 전통형 주의 여러 가지 것들 비교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약점은요, 자본력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보험사에 비해서. 신규 진출하는 주의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1200% 룰의 나비의 오빠라고 좀 표현했었거든요. 보험업법에서 법적 관계가요, 보험사에서 상품 판매를 위탁관계로 체결한 관계예요. GA도 보험사하고 GA하고 위탁계약한 거예요. 상품 판매를 GA에서 그 설계사분들요, 이걸 굳이 나눠서 사용인들이라고 표현하면요, 재위탁한 거예요. 보험업법에서 원수사하고 GA 사용인은 없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원수사에서 GA나 전속 설계사 분들한테는 1200%를 맞춰서 줘야 돼요. 근데 GA에서 사용인분들한테는 1200%를 맞춰주지 않아도 금융당국이 제재 못합니다. 다만 괘씸죄에 걸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GA에서 신규 진입하는 게 없었다고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 돈을 쌓아놓은 GA만 1200% 넘는 시책을 멈춰줄 수 있어요. 선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GA가 차단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회사형 GA가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막 들어와요. 전통형 GA는 대형 GA 쪽으로 뭉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형 GA 혹은 자회사형 GA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 완전히 양분돼서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1월 2일 날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이 세 회사가 첫 번째로 내놨다고 상품 보조제를 내놓은 상품이 뭘까요? 세 회사 모두 건강보험입니다. 그 세 상품 모두 정말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과 진짜 흡사해요. 이 얘기는 한 2년 전부터 강의 안에 집어넣고 떠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올해 한화생명의 보도를 자세히 보면요, 처음으로 경험 통계를 썼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생명보험사는 개발한 통계를 썼는데, 지금 한화생명 우리 거 보유를 쓸게, 그래서 경험 통계를 썼더니 보험료가 기존 상품 대비 한 40% 정도 낮아졌어. 한화생명이 보도자료에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한화생명이 보험료를 40%좀 낮췄을까요? 보험료를 낮춘다고 지급 확률은 낮아지나요? 암 걸릴 사람이 안 걸리나요? 아니죠. 결국 얘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팔리나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있는 저축보험이 팔립니다. 종신보험이 팔리지 않아요. 연금보험 팔리나요? 잠깐 반짝했었죠. 7년 납 10년째 130% 주는 상품의 규제를 받으면 그때 다시 연금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금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생명보험사들이 팔 수 있는 상품이 뭘까요? 재난보험밖에 없습니다. 암보험, 건강보험 이런 상품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죠? 손보사들이 월등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바로 표를 보면요, 종신보험 판매 건수입니다.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제 2023년은 이쯤 될 거예요. 단기납 통신보험 활성화 때문에. 올해 단기납 통신보험이 언제까지 반짝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 다시 쭉 떨어지겠죠. 이게 23년 초에 나온 걸로 전 기억하는데, 상품 경쟁력 진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기사에도 굉장히 칭찬해놨어요. 근데 저 상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안 팔렸습니다. 자, 일단 저 상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삼성생명이 예정이율 1%대를 쓸 때 얘 3% 높여버렸어요. 예정이율이 0.5%포인트 정도 높아지면 종신보험의 가격은 20% 정도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기사에서 흔히 써요. 보험료 경쟁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저해지가 아니에요. 보험료는 저해지 수준이에요. 만약 제가 설계사라면 이거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상품 명부터 잘못 뽑았어요. 라고 저는 판단해요. 상속 종신보험 뽑았어요. 설계사 여러분들께서 상속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품 경쟁력이 아무리 좋아봐야 판매할 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보험 시장에서 종신은 저축으로 팔리고 있고 연금은 안 팔립니다. 재산보험 시장에서 생선부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판매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재산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어떤가요? 훨씬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실손보험 제외. 개인보는 다 정액형 상품만 팔죠. 그러니까 신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건 발생해서 사고가 이것만 따진 거예요. 통보사들은요 몇 건 발생했고 그래서 얼마나 줬어 까지 판단한 거예요. 영업 통계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들이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메리츠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메리츠 화재의 설계에서 전화하면 누가 설계해 주죠? 설계 매니저.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설계 매니저 확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매니저는 생선보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져 있죠.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재산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니까 삼성생명이 제가 알기로 100여 명 이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GA 영향 때문에 컨설팅 능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사 분들의 대부분은 빨리 고객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역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설계는 설계 매니저가 하는 거죠. 생보가 설계 매니저가 없으니까 당연히 손보로 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상품 경쟁력에서 또 차이가 나고 설계 매니저도 없다. 근데 생명보험사들도 본인들의 문제가 뭔지 알고 바꾸어가고 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부터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이런 데서 자동차 보험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동차 보험 비교하면은 어디서 가입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일 싼데. 왜 제일 싼 데서 가입하시죠? 자동차 보험은 꼭 비교해서 가입하게 되죠. 상품이 똑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평균 보험료가 약 70만원쯤 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시장이 한 20조쯤 되거든요. 네카토에서는 비교 추천을 하게 해주는 대신에 4%대까지 비교 추천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당국이. 그러면 어디가 더 보험료가 쌀까요? 한 4.5%쯤으로 가정해서 수수료를 따져보면요. 네카토에서 가입하면 73만원쯤 됩니다. 평균 보험료가. 그러면 네카토에서 가입 안 하고 저기서 비교한 다음에 삼성화재 가서 현대해상 가서 DB손보 가서 가입하면요 70만원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는 편하게 하고 원수사 가서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네카토는 어떻게 할까요? 70만원 곱하기 4.5%쯤 하면 제가 아까 73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3만원 많이 숫자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이런 거 줄 거예요. 가격 경쟁력 맞추겠죠. 삼성화재도 3만원 줄 겁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삼성화재에서 매우 재미있는 운전자 보험이 나왔어요. 5천원짜리 운전자 보험. 그 보도자료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을 몇 퍼센트 할인해 주겠대요. 5천원짜리 보험료 받고 3, 4만원 할인해 줄 거예요. 가격 경쟁력 절대 놓치지 않겠어라는 의지. 근데 이 싸움에서 보험사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보험을 플랫폼 뺏긴다고 치죠. 운전자 보험, 여행자 보험이 카카오가 내놓자마자 삼성화재 이겼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운전자 보험, 여행자 보험은 아주 단순하고 편한 상품들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괜찮은데? 라고 하고 암보험 이런 것들 이해하기 쉬운 상품들부터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온라인 보험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보험이 통상 15에서 20% 정도 대면 채널에서 파는 것보다 온라인 상품이 싸다고 해요. 딱 수당만큼 할인한 거. 플랫폼은 뭘 할까요? 수당만큼, 그만큼 먹겠다라는 시장이에요. 근데 보험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플랫폼은 GA가 무너질 거고요. 설계사 시장이 무너질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컨설팅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설계사분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본질은 컨설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보험사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저 헤게모니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험사들이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상선 결제 고주파 절제술. 수술일까요? 고주파 절제술은 뭐냐면요. 얇은 바늘을 환부에 찔러요. 고주파를 이 바늘로 흘려보내요. 그럼 이 바늘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미세하게 떨리면 그 끝부분이 굉장히 고열이 납니다. 또 환부를 태워요. 그래서 괴사시켜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했나요? 조작이 없어요. 수술입니다. 왜냐면요. 법원이 판단할 때는 찔러서 태우는 게 절단, 절제하고
동일한 효과야.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20년 전 약관을 동일하게 하면 안 되지. 효과가 동일하니까 이건 수술로 봐야 되지 않아? 라고 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 몽고반점이 뭔가요? 네, 아이들 피부에 엉덩이나 등 이쪽에 검게 이제 반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없어지잖아요. 이소성이라는 게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커져요. 특히 얼굴이나 팔이나 이런 외모가 보이는 쪽에 가면 굉장히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놔두면 피부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질환입니다. 미용이 아니에요.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를 쏴서 피부를 태우는 거예요.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 이건 수술일까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이제 하급식 법원에서 이제 수술로 보고 있어요. 가입자의 편을 되게 많이 들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갑상선 결절도 마찬가지고 고주파 절제소도 마찬가지고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 왜 가입자의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을까요? 법원이 판단하기엔 효과가 동일해. 칼로 긁어내나 레이저로 태우나 효과가 동일하잖아. 그럼 이것도 수술을 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저거를 수술을 아니라고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자, 갑상선 결절을 예를 들게요. 전통적인 수술이라면 칼로 찢어요, 떼내요, 꼬매요. 수술분금 몇 번 나가죠? 한 번이요. 갑상선 결절 많으면 수십 번 해요. 과거의 약관은 수술을 하면 지급한다 해요. 수술을 했잖아요. 300만 원이면 끝날 게 3천만 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는 수백 번이에요.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고 예후도 좋은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기엔 보험금이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죠. 무좀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 이건 수술일까요?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는요, 이게 손팔톱 무좀에서 주로 흔히 하는 치료법인데, 손톱 무좀에 약을 바르면 손톱 때문에 약이 침투가 되게 덜 돼요. 그러니까 손발톱을 뚫고 들어간 레이저를 쏴서 고열로 환부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좀균을 죽여버리는 거죠. 수술일까요? 여기는 제가 함정을 팔았습니다. 수술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무좀치료? 약 바르죠. 약을 먹죠. 근데 약을 바르는 건 사실 부작용이 별로 없는데, 먹는 약은 지금 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안에 매우 안 좋대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약을 못 먹어요. 무좀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진단서에 이 사람은 경구투여약이나 바르는 약을 못 써,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했어 라고 진단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수술입니다. 지난해 초에 삼성화재가 경구투여약하고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한 전원병원 굉장히 많이 고소했어요. 그 업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연히 삼성화재가 이기죠. 이 게임은. 왜냐면 경구투여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요, 임의 비급여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니네들 레이저 치료 수술을 했어? 니네는 불법이야? 보험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함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상봉합술이 뭔지 아시죠? 변연절제술도 뭔지 아시죠?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 상상봉합술이 없는 변연절제술은 수술일까요? 앞에 계신 분은 에라고 수술했는데 이게 정확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연절제술 다치는 환부가 오염돼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긁어내는 거잖아요. 괴사된 조직을 긁어내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괴사된 조직을 긁어내는데 이건 생체가 아니야. 생체가 아니니까 상상봉합술이 아니야 라고 주장. 상상봉합술이 없는 변형절제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체 일부를 긁어내야 되거든요. 저런 주장을 해요. 그럼 보험사들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게 결론 나오고 있는 거고요.